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호남과 제주에 폭설이 내리고 중부에는 한파가 몰아쳤는데 내일 아침까지도 최저 영하 15도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청래 대표의 사과에도 여당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국회의원 465명을 뽑는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힘입어 압승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이지만 외출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울릉도엔 40cm가 넘는 눈이 쌓이는 등 곳곳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은 더 추울 전망이어서 출근길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 안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발에 마을이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동차에 수북이 쌓인 눈을 치워보려 너도 나도 빗자루질이 한창입니다. 갑자기 눈이 오니까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그다음에 명절 다가와갖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걱정은 많이 돼요. 오늘 오전 전라와 제주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한라산은 18cm가 넘는 폭설로 입산이 전면 통제됐고 제주공항은 여객기 164편이 결항했습니다. 사흘간 46cm의 눈폭탄이 쏟아진 울릉도는 섬 전체가 극지방을 연상케 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엔 때 아닌 한파특보가 발효돼 강력한 추위가 도심을 덮쳤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보다 더 춥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원래 귀마개 잘 안 왔는데 귀마개 없이는 이제 다닐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 이어진 한파로 한강엔 두꺼운 얼음층이 만들어졌습니다. 맹추위에 호수도 얼어붙었습니다. 석촌호수 산책길도 평소보다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천안 영하 11도, 철원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고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전국이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이번 한파는 강풍까지 동반해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여기에 송전탑이 공중 진화를 막으면서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린 소방당국은 20시간 만에야 겨우 주부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화염 속에서 진화대원들이 불길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바람을 타고 불이 번지자 갈퀴로 땅을 파 저지선을 만듭니다. 같은 시각 양남면에서도 길게 띠를 이룬 화염이 번집니다. 어제 오후 9시 30분쯤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서 산불이 난 데 이어 11km 떨어진 문무대학면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고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주시 입천리 마을이 온통 연기로 뒤덮여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불길이 마을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무섭고 했기 때문에 빨리 주민들 대피를 시켰습니다. 마을 회관 한 100m 지점까지는 불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남면 산불은 산림 4헥타르를 태우고 12시간 만에 꺼졌지만 문무대학면은 초속 9.5m의 강풍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75개 크기로 한때 8km 떨어진 불국사와 석굴암까지 위협했습니다. 진화가 돼도 다시 살아나는 진화대원들한테 굉장히 한파 때문에 힘들어하고 체력이 저하가 되고 또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산림당국은 15시간 만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진화헬기 45대를 투입해 20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주민들은 산불 발생 전 송전탑에서 펑 소리가 났다고 주장해 경주시는 이 부분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의 취임 일성은 당청 원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이 지난 지금 당청 관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추천한 2차 특검 후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표가 사과했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내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 전준철 변호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변호사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정청래 대표 이름으로 사과에 나섰습니다.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겁니다.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며 당 지도부가 제정신이냐고 지도부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이런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그는 당내 엑스맨이라. 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에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당내 개파간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앞서 보신 당청 간 이상기류,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권리당원 1인 1표제와 검찰개혁, 최근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까지 곳곳에서 입장 차이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주영 기자입니다. 혹시 반명이냐는 뼈있는 농담을 던진 이재명 대통령. 모두가 친명이고 친청이라고 재치 있게 받아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3주 전 청와대에서 열린 당청 만찬 자리에서 나온 대화입니다. 분위기 띄우기 발언 같지만 당청 갈등 구도를 차단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개파 간 갈등이 커진 가운데 1인 1표제와 검찰개혁안 등에서 당청 간 입장 차이가 커지던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을.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상기류에 기름을 부은 건 민주당의 합당 추진입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청와대 복수의 관계자는 MBN에 이 대통령이 합당 발표 날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합당 자체보다는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었는데 이른바 친 이재명계 의원들도 비슷한 톤으로 반발했습니다.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공교롭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코스피 5천 기록을 달성한 날 합당을 발표한 점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불쾌하는 대목입니다. 논란 때마다 당청은 갈라치기를 경계하자며 원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 추진에 이어 특검 후보 추천에서 드러난 당청 간 이상기류가 갈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합당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내용이 계속되자 결국 조국혁신당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는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합당은 없던 일로 하자는 겁니다. 이 내용은 윤기란 기자가 전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합당 결정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하는 13일 전까지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합당은 없는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현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 대표는 또 민주당이 내부 권력 싸움에 혁신당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합당과 관련한 민주당과의 밀약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국민들과 양당의 당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미략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습니다. 조 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모레 예정인 의원총회 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원총회 후에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오늘 저녁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하면서 합당과 관련한 논의와 설득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황명선 최고위원은 조국 대표가 제시한 시한까지 공식 입장을 확정지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에서 제명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0,000명의 지지자 앞에 선 한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제풀에 꺾이지 않겠다며 장동혁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빨간 조명이 체육관에 물들이고 만여석을 메운 지지자들이 형형색색 응원봉을 흔듭니다. 소속 없이 자신을 그냥 한동훈이라고 소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꺾이지 않겠다며 토크 콘서트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제명에 대해선 조작 감사란 기존의 주장을 재차 강조하며 장동혁 대표에게 화살을 겨눴습니다. 저를 제명해 두고 하기로 정해두고 진행한 것이 분명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다만 제명 사태의 출발점이 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선 가족 연루 부분을 언급하며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알았다라면 제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원 재보고의 출마를 포함한 향후 거취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신 헌법 사실 상식을 기준으로 좋은 정치를 하겠다며 윤호개인 같은 극단주의를 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까지 윤리위에 제소당하며 계파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한 전 대표 측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거취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고액의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산가 유출이 세계 4위 수준이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데 이어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 국세청장까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외국 조사를 인용해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 유출이 최근 1년간 2배로 급증했고 세계 4위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상인은 그 원인으로 현 정부의 고액 상속세 부담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조사의 신뢰성과 인과관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직접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로 지목했습니다. 대한상인은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했다며 부랴부랴 사과문까지 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 국세청장까지 한 목소리로 비판 행렬에 나섰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된 통계를 배포한 대한상인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한 대한상의에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최근 3년 해외 이주 인원 중 자산 10억 원 이상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떠나고 있다는 통계 내용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지급된 비트코인은 약 60만 개. 하지만 당초 빗썸이 갖고 있던 건 15분의 1에 불과한 약 4만 개입니다.
이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코인의 지급이 가능했던 배경엔 이 장부 거래라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최돈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빗썸이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62만 개. 그런데 빗썸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보유 비트코인은 4만 2천여 개입니다. 실제 갖고 있는 것보다 15배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른바 장부거래 방식 때문입니다. 일반 은행과 달리 대부분의 거래소는 내부 전산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 관리합니다. 전산상 숫자만 먼저 반영한 뒤 추후 정산 과정에서 최종 수량을 맞추는데 24시간 초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한 겁니다. 문제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치가 다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부 전산과 실제 보유 잔고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번의 결제로 비정상적인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바로잡을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휴먼 에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걸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휴먼 에러를 조금 방지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면은 특히 이번 사태로 거래소 내부 전산 조작만으로 이른바 유령 코인 거래가 가능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빗썸 측은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빗썸 측은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회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규모는 128억 원에 달합니다. 이용자와 개별 협의를 진행 중인데 끝까지 버티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빗썸은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직후 현금화한 물량을 제외한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이미 팔아버린 1,788개 비트코인에 대한 회수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용자가 매도 이후 거래소 내 예치금으로 갖고 있던 1,660여 개 물량에 대해선 회수가 끝났습니다. 남은 건 다른 금융계좌로 옮겼거나 거래소 내에서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물량으로 현재 시세로 치면 128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 중 해외나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긴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빗썸은 당장 이 128억 원도 회사 자산으로 채워 넣어 거래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남은 물량 회수를 위한 개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옮긴 현금을 다시 돌려줄 것을 개별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경우에 대한 보상안도 고민 중입니다. 법적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진 않지만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반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잘못 쏜 것만 돈이고 보유하고 있을 근거가 없으니까 주당이익으로 하면 민사에서는 뭐 당연히 찾아올 수 있는 돈이고. 빗썸은 이번 5지급으로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보면서 비트코인을 판 이용자들에겐 손실 보상과 추가 보상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당시 비트코인을 싸게 산 이용자들에게는 별다른 추가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뉴스지만 지금 누군가는 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작 몇십만 원만 빌려도 연이자 1200%를 붙여내는 불법 대부업체 이야기입니다. 돈뿐만일까요? 비인간적인 추심 행태도 빠지지 않는데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법 대부업에 손 내미는 건 꼭 피하셔야겠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차량이 가득해야 할 전시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하는 30대 남성 조모 씨는 동업자인 A 씨가 사업 자금을 빼돌려 사업을 접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5억 2,500입니다.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 예정이고요. A 씨는 조 씨 외에도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갔지만 갚지 않고 있습니다. 총 2억 7천 정도 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탁송이라고 운전하는 그거랑 대리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A 씨는 취재진을 만나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을 갚으려고 주변에서 또 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볍게 진짜 1,000만 원 빌려주면 1주만 쓸게 뭐 한 달에 1억씩 갔어요. 이자가.
A씨는 1억 원을 빌렸다 한 달 만에 2억 원을 갚기도 했는데 연이자로 따지면 1200%에 달하는 전형적인 불법 대부업입니다. 정식 대부업 등록을 하지도 않은 채권자들이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며 불법 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지인 사이였던 이들이 언제든 가족을 찾아갈 수 있다고 돌변하더니 법적 조치를 해도 소용없다고 협박했습니다. 밤 10시 넘어서 막 전화가 오고 하니까 와이프도 무서웠는지 계속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더라고요. A씨는 5년에 걸쳐 70억 원을 빌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갚았지만 아직도 20억 원 이상의 돈을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적인 이자와 불법 추심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결국 채권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거래 같은 경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특히 본인의 주소지나 가족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절대 넘겨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과 불법 추심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잠시 후 8시면 일본 중의원 선거가 마감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3개월 만에 국민 신임을 얻겠다면서 치르는 조기 총선인데 현지 언론은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일본 시민들이 폭설을 뚫고 중의원 선거 투표장에 나왔습니다. 今の政権をなんとか盛り上げようと思うこのくらいの雪で選挙を休むわけにいかないし国民の義務でもあるし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70%대 지지율에 힘입어 여권이 과반 이상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 유신회가 과반 233석을 얻는 것은 물론 자민당의 단독 과반도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본격 개표는 오늘 밤 시작되는데 전체 유권자 20%인 2,079만여 명이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해 직전 선거 대비 436만 명 늘었습니다. 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高市早苗でございます。とにかくセットで働かせてください。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き抜かせていただきます。 16일간의 짧은 유세 기간 야권은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가 안보를 빌미로 경제 불안을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여당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 의석이 헌법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인 310석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일본의 전쟁 가능국 전환 시도가 가속화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당의 압승이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오는 18일쯤 출범할 새로운 다카이치 내각은 강력한 주도권을 쥐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네, 국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인도에선 공중을 돌던 그네 놀이기구가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진행 중인 밀라노에선 올림픽 반대 시위도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황재헌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놀이기구가 빠른 속도로 360도 돌아갑니다. 여러 번 도는가 싶더니 갑자기 한쪽이 무너집니다.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한 놀이기구에는 2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기구 탑승객 13명이 다치고 구조 작업을 하던 경찰 1명이 숨졌습니다. तो लोग चिल्लाने लगे तो मैं दुकान पे मेरे कस्टमर थे मैं कस्टमर को छोड़ के मैं भाग गया मैंने देखा 지난달에는 마디아 프라데시주 한 행사장에서 바이킹이 무너지며 14명이 다치는 등 인도에서 놀이기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조명탄이 터지고 경찰은 곤봉으로 시위대 진압을 시도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올림픽 반대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올림픽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물가 상승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밀라노 인근 볼로냐로 가는 철도 구간 일부를 파괴하며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Per noi che siamo pendolari che veniamo già da Napoli a Bologna a fare servizi nelle scuole e poi ritrovarsi con disagi del genere è inaccettabile. 한적한 마을길에 난데없이 말들이 나타났습니다. 경마장에서나 볼 법한 말들의 뜀박질에 차도 멈추고 지나가던 주민들도 놀랐습니다. 영국 노팅엄셔에서 마구간을 탈출한 말 12마리가 마을 차량 여러 대를 부수고 집 정원을 짓밟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이달 하순에 열릴 북한 당대회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직에 오를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주석은 할아버지 김일성만 지녔던 유일한 직함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에 올라서 국가 최고 수반으로의 홀로서기를 완성할지 그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정치국 회의에서 노동당 9차 대회를 이달 하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2026년 2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최할 때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늦은 시점으로 김 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을 기념한 뒤 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당 국가체제인 북한에서 당대회는 주요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5년 주기로 정착됐습니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남 관계에 있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명문화할지 북미 대화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또한 김 위원장의 독자적 지배체제 공고화를 위해 할아버지 김일성이 지녔던 주석직이 32년 만에 부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 제2단계 진입을 선언할 것으로 보이고 그 속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율령도 체계 강화 차원에서 다만 주석직은 당직책이 아니라 국가직이기 때문에 당대회 후속으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2030 세대에게는 마치 허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통계를 보니 서울에 사는 2030 세대 중에 무주택자가 100만 명,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더 문제는 그 숫자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가질 수 없게 된 서울 속 내 집. 그 허탈함을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A씨. 집을 사볼 생각은 했지만 너무 비싼 집값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가 잘 안 나는 게 사실이죠. 대출까지 막히며 주위에서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청년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제전에 운 좋게 마지막에 승차한 사람들은 종종 보긴 했는데 대체로는 지금 전월세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A씨처럼 서울에 사는 20대, 30대 무주택 가구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2030 무주택 가구는 지난 2015년 약 80만 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4년에는 약 100만 가구까지 근접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3분기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월세 지출이 21만 4천 원을 기록할 정도로 무주택 청년층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 비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청년들의 자산 접근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이제 대출 제약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가 청년들에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유연화됐으면 좋겠고, 또 기존 점수 방식의 청약 제도를 개편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쏘아올린 SK하이닉스 주가가 꿈쩍도 않던 청주의 아파트값도 밀어 올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억 단위 성과급이 풀린다는 소식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장과 인근 고깃집들까지 보너스 봉투가 도시 전체의 표정을 바꿔놨다고 합니다. 홍지효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 최근 전용 면적 99제곱미터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신고가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걸어서 갈 수 있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근에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이 풀리면서 입지가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는 직원이 늘어 자연스럽게 가격이 뛴 겁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99제곱미터의 평균 매매 가격은 7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24% 올랐습니다. 바로 옆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 전용 80제곱미터 역시 거래 가격이 1년 만에 11% 올랐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물 철회한 집주인도 많았습니다. 청주 사업장 직원 9,600명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깃집이나 족발집 등 인근 식당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시겠는데 저희는 커요, 영향이. 매출이 높으면 저희도 매출이 덩달아 뛰고요. 매출이 이제 바로 풀리죠. 자동차 딜러나 분양 관계자, 금융상품 영업사원들도 성과급 소식에 몰려드는 등 지역 경제가 모처럼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밤부터죠. 이제 우리의 메달밭 빙상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두 경기의 유니폼이 같은 듯 다르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보면 더 재밌을 빙상 경기, 저희 황찬민 기자가 직접 유니폼 입고 비교 체험해봤습니다. 빙판 위를 질주하는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두 종목 모두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쫄쫄이 유니폼을 입어 겉보기엔 디자인만 다른 것 같지만 직접 입어보면 그 느낌은 확연히 다릅니다. 0.01초를 다투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은 모자가 달린 일체형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강하게 조여줍니다. 저절로 허리가 숙여질 만큼 탄성이 강해서 선수들이 결승전에 도착하자마자 지퍼를 내리는 겁니다. 주행 자세인 기역자 형태로 만들어져 허리를 펴면 몸이 당기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러 선수가 엉켜 레이스를 펼치는 쇼트트랙의 경기복은 날카로운 스케이트 난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조끼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빳빳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과는 달리 신축성이 뛰어나고 무릎에는 이렇게 패드가 부착돼 있습니다. 급격한 코너링을 위해 유연성은 높이돼 강철보다 15배나 강한 소재로 우리 선수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스피드 경기복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제작되는 경기복들이 많고요. 쇼트트랙은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과 같이 타다 보니까 좀 더 선수 보호에 치중을 하는. 종목의 특성에 맞춰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유니폼을 입은 우리 선수들은 모레 새벽 1시 30분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1000m를 시작으로 차례로 밀라노의 빙판을 가릅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조금 더 견뎌주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철원의 아침 기온 영하 15도, 서울도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 겨울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5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후 한 주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에는 5도, 강릉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7도, 대구는 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